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방미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의 모두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제 타결됐던 이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부터 또 주한미군 이슈까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대통령실 3명의 실장이 모두 방미 일정에 함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앞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교포들과의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교포들에게 좀 많은 희망을 주시니까 박수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양이 보기 좋습니다. 내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어느 때 한미 정상회담보다 굉장히 그 한국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경제, 무역, 관세 이 문제뿐 아니라 한미 동맹 자체의 뭐 현대화라고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또 방위비 분담금, 또 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등등 해서 많은 우리의 그 국가 안보와 경제, 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현안들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그 가닥이 전혀 잡히질 않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의 관심이 이제 쏠려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여러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과 뭐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해요. 그래서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또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미래형 전략화에 대해서 앞서도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이거는 주한미군이 70년 이상을 북한의 도발 억지와 침략 시 격퇴 이거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전략이 뭐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앞서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중국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근방이 있는데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6.25 전쟁 끝나고 한미동맹을 맺은 게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맺은 건데 지금 우리의 국방력이 많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도 했지만 중국과 적국이 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고 뭐 사실상 뭐 준적국으로 간주하고 나선다는데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동맹의 위험성 중에 방기하고 연루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데 방기는 이제 우리를 두고 떠나는 거고요. 연루라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거나 분쟁에 말려드는 거. 이게 위험성인데 연루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로서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 전선에 서게 된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께서 아마 그 바로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다른 건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국방비 증액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만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이건 이미 한미 간에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 때 상호 약속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새로 협상해가지고 900%나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동맹으로서의 신이나 우위나 뭐 연대에 비하면은 사실 뜬금없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한다든지 이러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회담을 이끌어 나가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여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는 회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짚어본 것처럼 다뤄야 할 의제도 그렇고요. 합의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뭐 고위급 인사들도 이미 뭐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방미길에 정책실장, 또 안보실장, 비서실장까지 이른바 3실장이 모두 동행을 하게 네. 됩니다. 특히나 좀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비서실장이 통상적으로 남아서 국내 상황을 좀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3실장이 총출동을 했다. 굉장히 정부에서도 비중을 갖고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비서실장이 가는 게 좀 낯설어 보이는데요. 예.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서실장도 대통령 그 외국 행사에 동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례가 변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변하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비서실장이 국내 문제를 다 총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근데 총리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뭐 돌발 상황으로 긴급히 뭐 투여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그 협상력을 총동원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요.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배석을 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과 같이 가고 있고요. 이미 도착했죠. 예. 미국에 도착했고 비서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은 수행 안 하다가 이제 어저께 떠났는데 이거는 다분히 이제 그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어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타결 안 되는 걸 마지막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협상력까지 동원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수지 와일스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트럼프 만나기 직전까지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이렇게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카드까지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일 다뤄지는 의제가 일단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말하기로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네. 의제라고 꼽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가장 좀 뭐랄까요 집중해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세요? 사실 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은 지난달 말에 이제 타결이 일단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타결은 됐지만 효과가 별로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대차의 관세를 25% 매겼는데 15%로 낮춘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아직 25%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의도적으로 더 많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지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정상회담에서 막 다그치는 식으로 막 몰아세우고 이런 행태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상당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크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잘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국방비 좀 증액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도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좀 까다롭지만 국방비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작권 전환과 연관해서요. 우리가 사실 세계에서 국방력이 재래식 국방력이 세계 5등이고 북한은 34등인데 우리가 훨씬 재래식 군사력을 앞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핵을 북한이 우리랑 약속을 어기고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위협을 당하니까 재래식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가 완전히 상쇄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장 억지를 강화해서 해구사는 더 강화하는 대신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작권을 세계 5등이니까 네. 작전권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작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감시 정찰 장비라든지 인공위성 뭐 이런 그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밀 타격, 미사일 타격 능력도 늘려야 되고 그 드론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국방비는 좀 늘릴 소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지금 우리가 2.4% 내지 GDP의 2.5%를 내고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거의 2배나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는 방위비 분담금은 재작년에 합의가 된 데다가 우리가 국회 인준까지 받았고 더군다나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GDP 대비해서 볼 때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 절대액은 일본이 많지만 일본이 GDP가 우리보다 한 3배 가량 높기 때문에 우리가 GDP 대비해 보면 훨씬 많이 지불하고 있고 일본은 토지 이용료를 방위비 분담금에 다 계산을 넣고 있는데 우리는 1원도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토지 이용료가 얼마냐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 1.5조인데 1조 원이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다 카투샤도 우리가 일본은 지원 안 하는데 우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까지 더하면 우리가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2배 반 내지 3배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9배를 올려달라는 건 사실 턱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지키고 물론 뭐 완전히 딱 잡아떼고 전혀 협상할 수 없다라 그러면 또 한미 관계가 좀 우호 관계가 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은 올려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안마다 좀 사안마다 협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서로 이제 마주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도 짧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에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질문을 하거나 이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관련한 좀 팁을 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내용까지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간담회 내용 들어보고 저희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앞에 두고 나서 이제 두 정상이 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생중계가 될 텐데 어떤 분위기 예상하시고 또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화해롭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돌발적인 그 질문도 자주 하고 돌발적인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 무안을 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을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이대고 뭐 인권을 탄압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에 누가 되는 거죠.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전문가들이 다 저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도 무안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돌발적인 그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예. 분위기를 일단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인상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내에서 저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그 상대의 또 그 협상의 기술인가 뭐 하는 책을 벌써 다 보시고 예. 트럼프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해주는데 칭찬 중에도 이제 우리의 국익에 유용한 칭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케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테러를 당한 경험을 두 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당했을 때 의연한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매우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선언 서명의 중재를 성공시켰고 중동에서도 평화 협상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을 국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국제 평화에 바람직하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도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미 간에도 대화를 해서 대통령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린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그 북한하고 김정은과 직접 만나셔서 잘 설득해서 북핵 문제에도 진전을 가져오신다면 우리로서는 더없이 좋겠다. 그리고 한미 간에 잘 협력해서 저희도 적극 지지하니까 잘 협력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아마 연말에 노벨 평화상도 타시게 될 것 같다. 저희도 충분히 추천해드리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분위기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좋게 얘기하는데 뭐 뜬금없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또 일본을 갔다가 지금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어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네.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례적인 건데요. 한일 예.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항상 미국을 먼저 갔는데 네. 대통령 당선되면 근데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갔는데 사실 이게 미국이 볼 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게 미국보다 일본을 감히 먼저 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지금 한일 간의 관계를 좀 잘 가지라고 역대 미국 정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한일 간에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화해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미국한테는 대놓고 자랑할 만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미 무역 의존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걸 줄이려면 우리하고 무역 협상 파트너로 중요한 파트너가 또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서로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일 경제 협력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거나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거고 미래지향적으로 청년 교류하고 이런 것도 다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좋고 일본도 좋고 미국도 뭐 원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하는데 이게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거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2박 4일 동안의 짧은 방미 일정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계획인데 네. 저희가 앞서 협상에서도 이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연장선상에 있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해군력이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항공모함은 중국보다 뭐 서너 배 앞서지만 그 작은 배들, 구축함 이하의 배들 수많은 배들을 만드는데 중국에 비해서 건조량이 미국이 한 5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배 만드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랑 협력을 하려니 일본은 세계 시장이 13%밖에 안 되고 일본 조선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진출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시장이 30%거든요. 30%고 막강한 건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리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미국도 예. 반드시 우리랑 조선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조선 같은 데서는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국의 이제 필리조선소 같은 걸 인수해서 지금 또 새로운 투자도 한다 그러는데 조선업에서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산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자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원자로를 300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공사량이 우리의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유럽에서의 수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걸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맞상대할 상대는 뭐 원자력은 프랑스의 EDF라고 이제 회사가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협력하기가 어렵고 프랑스 회사는 우리보다 건설비가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도 우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협력하기로 하는 그 합의를 가져오면 예.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